자, 오늘은 반복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건문 살펴봤고, 반복문은 어떤 문장들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무한 루프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럼 프로그램 중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반복을 하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반복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궁극에는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작성한 반복문이 무한 루프가 안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반복문들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반복해야 될 문장과 그 반복해야 될 문장을 제어하는 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부터 C++C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반복문을 제공합니다. 화일문, 두 화일문, for문, 이렇게 세 종류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반복문은 화일문입니다. 조건문은 if문이 기본 조건문이듯이 반복문은 화일문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반복문을 우리는 화일문 하나만 있으면 다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화일문보다는 두 화일이나 for문이 내가 작성하는 것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일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일 키워드 다음에 이제 조건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들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반복하는 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조건을 따져주게 되겠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조건이 false이면은 한 번도 반복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에서 무한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실제 무한반복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여기다가 표시 안 하는 거예요. 종료 조건을 조건식에다 표현하지 않고 이 내부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조건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을 여기다 표현하지 않고 안에다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예전 C에서는 while one 이렇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C에서는 불 타입이 없었고 정수 타입을 가지고 조건식들을 평가했는데, 이제는 C++에서는 불 타입이 있고 모든 조건식들은 불 타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C++에서는 혹시 무한 루프로 작성하고 싶으면 while true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는. 그 다음에 두 화일문은 문장들이 먼저 나오고 종료할 조건식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은 화일문은 반복해야 될 문장들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 화일문은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합니다. 최소 한 번은 실행되는 형태가 되겠고,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화일문이, 여기 있는 요 문장이 새로운 화일문의 시작으로 또 착각할 수 있어서 중괄호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문은 제어줄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nit, condition, step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순서대로 표현하면은 init 부분은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init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true이면은 반복을 하게 돼요. 따라서 화일문과 마찬가지로 그 for문을 구성하는 몸체 body 부분이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y 부분이 실행된 다음에는 step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init은 최초로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for문을 언제 많이 쓰냐면은 특정한 횟수로 반복해야 될 때, 내가 반복해야 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 그때 for문을 사용합니다. 내가 반복하는 횟수를 잘 몰라. 언제 몇 번 반복할지가 모호해요. 아니 확실하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는 for문을 쓰지 않고 while문을 씁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구현은 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반복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는 for문, 잘 모를 때는 가변적인 경우에는 while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n번 반복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for문으로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n번 반복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째 반복하는지 나타내는 제어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전에 C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함수 시작 부분에 해야 됐었는데, C++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for문의 제어 변수는 원래 for문에서만 필요한 거죠. for문의 제어 변수는. 근데 간혹 가다가 for문의 제어 변수가 for문이 끝났는데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났는지 알기 위해서 등등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가 아니면은 그 for문의 제어 변수는 for문 내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어 변수를 여기 init 부분에다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init 부분에다가 제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저 제어 변수의 가시 영역은 for문으로 제한이 됩니다. for문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가 돼요.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i를 0으로 초기화해서 n보다 작을 때까지 저렇게 만들게 되겠죠. 얘는 특히 또 우리가 0, n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저 배열을 처리할 때도 저 for문을 많이 쓰죠. 그리고 배열을 처리할 때는 색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저 제어 변수가 색인 변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고, 색인 변수는 늘 0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런 for문들은 이런 형태의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for문의 제어 변수는 for문 선언할 때, for문을 만들 때 그 제어줄에 선언하게 되면은 얘의 가시 영역은 for문 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for문을 우리가 쓸 때 각각 int i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i와 이 i는 가시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 영역이 중첩이 되면, 그러니까 가시 영역이 중첩이 되게 되면은 작은 영역에 있는 것이 큰 영역에 있는 것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 접근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방법을 언어에서 보통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n은 전역 변수이죠. 그래서 이 n의 범위는 이 f뿐만 아니라 만약 더 있으면 다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가시 영역이 파일 영역이 됩니다. 근데 요 n은 어때? 요 n은 지역 변수이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선언대 위치부터 그 선언대 블럭의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n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블럭이 만들어졌는데 이 블럭에 또 다른 이름의 n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n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n이 다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다 중첩이 돼요. 중첩된 영역에서는 n을 쓰게 되면은 그 영역에 쓸 수 있는 n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그러면 뭔가 우선하는, 어떤 걸 우선하는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그 규칙이 뭐냐면은 더 작은 영역에, 현재 영역에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n은 어떤 n이에요? 마이너스 1, 0, 1 중에 어떤 거예요? 요 n은
1이 되겠죠. 그 영역에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애는 0이 되겠죠.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같은 지역 변수인데 중첩이 된 경우에는 그보다 큰 영역에 있는 n을 똑같은 중첩된 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없는데, 이 지역 변수 n과 광역 변수 n이, 전역 변수 n이 중첩이 됐을 때에는 그 중첩된, 그러니까 이 n, 여기서 n을 쓰면 얘가 n이 되죠. 그래서 이 n은 이 바깥 n을 숨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숨겨진 n을 접근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는 요 앞에 어떤 영역인지를 쓰게 되겠죠. 그게 네임스페이스 영역일 수도 있고 무슨 영역일 수 있는데 쓰게 되는데, 이렇게 안 쓰게 되면은 현재 영역 밖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n은, 여기서 n은 뭐가 출력이 돼요? 마이너스 1이 출력이 돼요. 요 두 개를 보면 여기에는 KK가 있는데 이 K와 이 K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요. 서로 다른 블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for문에서도 이렇게 for문을 계속 쓸 때 int i를 계속 반복적으로 선언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C 같은 데서는 이제 중첩된 변수라고 문제가 되겠지만 C++에서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여기서만 쓰이는 거고 이 i는 여기서 쓰는 거고 이 i와 이 i는 서로 다른 거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우리가 이제 C++에서 작성할 때는 제어 변수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제어줄에 포문에 선언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변수의 가시 영역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더 쉽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i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관찰하고 싶으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 k의 행동을 관찰하고 싶으면 요 부분만 보면 되지,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전혀 k와는 무관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역 변수를 쓰지 말라는 이유도, 전역 변수는 가시 영역이 너무 커서 여러 곳에서 막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잘못 영향을 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들의 가시 영역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린 거고, 포문의 반복문, 포문 반복문 좀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 이 포문은 상당히 복잡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C++에 또 C도 마찬가지지만 쉼표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쉼표 연산자는 표현식들을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열할 수 있으면 A부터 평가를 하고 B 평가하고 C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달아 순서적으로 평가를 해주니까 여기서처럼 여기에 ++i, -j 하면은 끝날 때 ++i를 한번 해주고 -j를 한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쉼표 연산자이지만 여기에 있는 건 쉼표 연산자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은 복합 선언이에요. 우리가 선언할 때 변수를 하나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선언할 수 있죠. 그래서 저거는 복합 선언이고, 그 init 부분에는 변수의 선언은 하나만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코딩은 이렇게는 안 돼요. 변수 선언은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수 선언을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변수 선언을 복합 선언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ij를 두 개를 선언한 거예요. 즉 복합 선언을 한다는 거는 두 개의 타입이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포문 제어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i = 0과 j = 0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 되지만 점 0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돼요. 여기서의 쉼표는 쉼표 연산자예요. 여기서는 복합선언이지만 복합선언에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이지만 여기서의 쉼표는 이제 그 쉼표 연산자가 되겠어. 이럴 경우에는 두 개, 여러 개의 변수들을 쉼표로 구분해 가지고 초기화를 할 수는 있죠.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포문의 제어줄은 복잡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독성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의 가독성은 포문의 제어줄을 딱 봤을 때 얘는 10번 반복하고는구나. 얘는 n번 반복하는 거구나.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포문을 통해서 이 포문의 반복 횟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되게 이렇게 뭐 익숙해지면 저것도 뭐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문은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더 깔끔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보면은 얘는 10번 반복하는 포문이구나.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작업하는 게 작성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식에는 안 된다는 거죠. 복합 선언은 하나만 할 수 있고 같은 변수를 복합 선언할 수 있어도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또는 변수 선언을 인입 부분에 여러 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료 조건을 우리가 만들 때 not equal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급적이면 not equal을 쓰지 말고 그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여기에 뭐 이런 식을 쓰다든지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i를 초기화하고 i를 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감소하다 보면은 어떤 값이 될 거고 그 값이 되면은 그 값 이하로 가면 뭔가 끝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not equal을 쓰면은 저게 i가 n이 돼야죠. i가 n이 돼야 false가 돼서 종료하는데 이 경우에는 0이고 플러스 이퀄 2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게 다 뭐예요? 짝수죠. 근데 이 n에 홀수가 주어지면 쟤는 무한 루프가 됩니다. 계속 플러스 2만 하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종료 조건을 not equal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요 예제는 그런 걸 또 주의해야 되겠고 가끔 또 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포문 몸체에서는 i를 안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제어 변수를 안 바꿔주는 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프로그램 짜냐면은 포문으로 짜려고 봤더니 포문에 있는 i 변수가 그 몸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정이 돼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포문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화일문으로 바꿔버립니다. 화일문으로 바꾸면은 얘가 가변적으로 뭔가 동작을 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폼으로 만들어하면은 이 위에 걸 보면 10번 반복하는데 실제로는 10번 반복 안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i를 바꾸면은 11번 반복할 수도 있고 그 이상 반복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포문에서는
이 제어주를 보면은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좋을 거고, 그 이해를 이 몸체에서 바꿔버리면 코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짤 바에는 그냥 우리가 늘 화일문으로 바꿔서 짜면은, 화일문은 어떤 정형화된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코드를 읽는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for 반복할 때 이제 제어 변수를 앞에까지는 int를 계속 써왔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int를 쓰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자료 구조를 같이 그 for문에 사용할 때 제어 변수를 in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또 워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는데, 요번에 숙제할 때도 std 벡터를 좀 썼었잖아요. 그럼 이제 std 벡터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인데,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배열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벡터가 좋은 점은 이 벡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필요하면 용량을 늘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메모리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대신 해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하기 편리한 메소드들을 함께 제공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할 때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벡터라는 게 있으면은 얘를 반복할 때 좀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i를 0부터 해가지고 벡터의 크기만큼 반복해라. 그럼 벡터에 있는 개수만큼 반복하겠죠.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요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바로 워닝을 줘요. 어느 부분에서 워닝을 주죠? 요 부분에서 워닝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의 사이즈는 크기인데 얘가 주는 타입은 size t예요. 그러니까 unsigned 타입이라는 거예요. 얘는 signed고 얘는 unsigned예요. 그러면 signed와 unsigned의 비교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원시 타입 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표현식 할 때 설명드렸나? 하여튼 원시 타입과 그러니까 signed 타입과 unsigned 타입이 한 이항연산제 같이 나오면은 얘네들을 일치시켜요. 얘네들을 일치시키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이 signed를 unsigned로 바꿀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signed를 unsigned로 바꿀 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signed 값이 음수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만약 i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를 unsigned로 바꿔버리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비교가 제대로 된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어찌됐건 이 안에서는 얘는 signed고 얘는 unsigned이기 때문에 두 개의 타입이 불일치한 거고, 그 불일치한 거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벡터의 사이즈는 size t가 되니까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 상당히 크다는 게 뭐냐면은 int의 범위를 아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int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가 갖고 있는 값이, 벡터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미리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많이 쓰게 돼요. size t. 그래서 size t를 쓰게 되면은 size t는 unsigned 타입이니까
얘와 얘가 같은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워닝을 안 주고, 또 얘가 어떤 크기의 벡터일지 모르지만 사이즈 t를 쓰게 되면은 얘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최대값을 얘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 문제, 얼마나 클 건지를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이 사이즈 t는 정해진 어떤 타입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어떤 최대 크기의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시스템마다 컴퓨터 환경이 바뀌면은 사이즈 t의 실제 사용하는 타입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어떤 데는 unsigned int일 수 있고, 어떤 데는 unsigned long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unsigned long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시스템마다 다른데, 그거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 없고, 우리는 배열의 크기, 또 자료 구조의 크기, 최대 크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타입을 쓰고 싶다. 그러면 size t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배열 색이나 반복문 만들 때 int i 대신에 size t를 쓰는 거를 습관 들이면은 C++에서는 습관 들이면은 여러 가지 혹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ize t를 우리가 반복문에 그 제어 변수로 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0부터 증가하는 형태로 그 제어 변수를 쓰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형태로 왔죠. 거꾸로 우리가 배열을 처리하는 거예요. 맨 뒤서부터 아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얘가 예를 들면 5다. 5. 그러면 5, 4, 3, 2, 1, 0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처리돼요. 근데 요거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돼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제일 큰 값, 어마어마하게 큰 값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꾸로 만들 때 얘는 unsigned 타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signed와 unsigned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size t를 왜 쓴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size t는 unsigned 타입이기 때문에 반복문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거꾸로 내려갈 때 예전처럼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종료하도록 프로그램 짤 수 있는데, 그렇게 짜면은 size t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벡터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한 번씩 처리하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이렇게 그 포문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포문을 이용해서 제어 변수를 써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거를 for each 포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range 포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해지는 게 뭐냐면은 제어 변수 자체를 안 써요. 여기서는 제어 변수를 int로 쓸지 size t로 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는 거죠.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요 n이 뭐가 되냐면 매번 반복할 때마다 여기 있는 값을 하나씩 그 변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n은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5,
7, 3, 6이 돼요. 근데 여기서 n을 바꾸더라도 이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이라는 변수가 있고 배열은 따로 있는 거고 배열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단순화시킨 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요 IT 그 현재 포인터와 가리키는 애의 값을 n에다가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n을 바꾸더라도 그 배열 자체 또는 벡터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안 주죠. 그런데 C++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참조로. 참조로 선언하게 되면은 이 참조 변수는 원래 있는 배열에 있는 곱값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요소를 뭘로 바꿔요? 1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n equal 1 해봤자 리스트는 이쪽에서는 안 변해요. 근데 참조 변수를 쓰면은 얘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쭉 방문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색인 변수 같은 걸 만들지 않고 for each 포문을 씁니다. 근데 모든 예전에 썼던 그 반복문을 for each 포문으로 바꿀 수는 없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여전히 전투 포문을 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함수를 만드는데 이 배열에 V값이 있는 점들이 찾는 거예요. 찾고 그 V값이 등장한 위치를 반환해야 된다. 그럼 위치를 반환하는 거 뭘 반환하는 거예요? 색인을 반환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작업해서는 색인을 반환하기가 어렵겠죠. 옛날처럼 예를 들면은 벡터에서 V값이 있는 점인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찾은 위치를 반환하죠. 첫 번째, V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데 저거는 뭘 반환하냐면은 앞에서부터 가다가 제일 먼저 V를 발견하면 그 위치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 경우도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뭘 반환, 없을 경우에는 뭘 반환할까? 이 함수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배열에서 뭘 찾는데 거기에 없어. 그래서 그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색인으로 가장 먼저 쉽게 떠오르는 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환값을 사이즈 t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값을 반환해가지고 없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원래 색인의 유효한 범위는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죠. 10개가 저장되어 있다. 그럼 0부터 9까지가 유효한 색인이에요. 그럼 10은 유효한 색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마이너스 1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반환하도록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았다가 만약에 이 색인이 내가 찾고 있는 벡터의 사이즈와 같으면은 없는 걸로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작으면은 그 위치에 v 값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함수는 이렇게 이제 바꿔서 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i가 색인 변수를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색인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인 변수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짜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도 이렇게 짤 수는 있어요. 별도 i 변수를 만들어서. 근데 저렇게 짤 바에는 그냥 옛날 방법을 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색인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for each form은 안 쓰고 옛날 방식, 저 위에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용량보다 작은 경우. 이건 뭐냐면 배열의 용량은 10이에요. 근데 10에 현재 5개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반복을 어디까지만 해야 돼?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for each form은 사이즈를 모르니까 배열의 전체 범위를 다 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전체가 아니라 배열의 일부분 구간에 대해서만 반복을 하려고 하면은 for each form을 못 쓰는 거예요. for each form은 제일 첫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방문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차례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for each form으로 못 만들어요. for each form으로 거꾸로 한다든지 두 칸씩 이동한다든지 저럴 경우에도 예전 반복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닌 경우에도 이 for each form은 하나만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죠. 그래서 두 개의 진행이 필요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벡터와 벡터를 봤는데 두 벡터가 같은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반복하면서 벡터 1에 있는 값과 벡터 2에 있는 값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이 벡터, 한쪽 벡터에 있는 값은 매번 반복할 때마다 요 변수에 들어가게끔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맨 위에서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for each form을 쓸 수 없고 색인 변수를 이용해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제에서 지금 가정이 뭘까요? 이 예제의 가정은. 그쵸. 크기가 같을 경우에만 의미 있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짜야 되겠죠. 벡터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 반복해서 비교하고 벡터의 크기가 다르면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5개에는 3개만 유지하면은 같은 벡터라 보기 힘들잖아요. 유지한 벡터가.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사이즈를 먼저 비교해서 틀리면은 빼고, 근데 이 경우에도 2개를 반복, 뭐 3개를 동시에 반복해야 된다. 2개를 동시에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는 두 거를 비교할 때 많이 필요해요. 이런 거 만들 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for each 포문을 써가지고 제어 변수에 대한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새 for each 포문, range 포문을 쓸 수 없고 이제 예전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for each 포문은 방금 보신 것처럼 배열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있는 모든 라이브러리 자료 구조에도 동작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용자 정의 자료 구조에도 동작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뭐만 만들면 되냐면은 반복자라는 것만 만들면 돼요. 이 비긴과 엔드만 만들어 주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든 사용자 정의 타입의 그 for each 포문을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에서는 이 반복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복자라는 것은 어떤 자료구조, 복합 타입이죠. 자료구조라는 건 여러 요소들을 유지하고 있는 자료구조가 있을 때 그 자료구조에 있는 요소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그 자료구조가 정의된 방법대로 하나씩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반복자예요. 꼭 처음부터 방문 안 하고 어떤 위치부터 구간, 어떤 주어진 구간을 있는 요소들만 반복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이때 그 문자에서도 설명했듯이 begin, end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 끝점. 그래서 끝점은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작점이 차례대로 바뀌어가지고 끝점과 일치하게 되면은 반복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포인트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복자가 가리키는 현재 값을 접근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겠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복잡하니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게끔 range 포문, for each 포문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에 가면은 이제 아까 요게 하나 그 이니셜라이저가 여기에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요. 요거를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색인과 오토를 동시에 쓰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C++ 20 가면 이제 들어온 기능이고, 이제 이 기능이 이제 포문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17에서는 어디도 들어와 있어요? if문하고 스위치문에도 들어와 있죠. 변수들을 그 조건식에 선언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변수를 고 if문, 고 조건문, 스위치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